자, 포스트 휴먼, 인간을 넘어선 인간. 첫 번째, 수학 가속 법칙. 기술 발전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놀랍게도 미국의 과학자이자 미래학자이자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인 레이 커즈와일은 201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정보 기반 기술이 인간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능가하고 인간의 문제 해결 능력, 나아가 감정 및 도덕적 지능에까지 이르는 발전을 이룩하리라 호언장담한다. 이 레이 커즈와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의 발전력을 턱없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은 미래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할 때 향후 100년 동안 일어날 변화를 현재의 변화 속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즉, 지난 10년간의 변화 수준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의 변화 정도를 예측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커즈와일은 기술의 변화 속도는 절대 일정하지 않고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추세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인데 대표적인 예로는 무어의 법칙이 있다. 이 무어의 법칙은 인텔의 공동 설립자 고든 무어가 1965년 한 논문에서 했던 주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칙으로 집적 회로에 집어넣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수의 변화를 관찰하던 중 탄생하게 되었다. 반도체 칩 1제곱밀리미터당 구성 요소의 개수가 2.7년마다 2배씩 증가하는데 이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 피처 사이즈가 5.4년마다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격은 기하 급수적으로 낮아지고 처리 속도는 기하 급수적으로 빨라진다. 그 결과 인텔 프로세서의 트랜지스터 개수는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해왔다. 좀 더 단순히 이야기하자면 현재의 컴퓨터와 같은 가격에 성능은 2배인 컴퓨터를 사려면 전에는 3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지금은 1년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레이 커즈와일은 이와 같은 법칙을 정보기술 영역 전반, 더 나아가서는 전 기술 영역의 확장에 일반화시켜 이를 수학 과속 법칙이라고 명명한다. 좁은 의미에서 고정된 크기의 집적 회로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개수를 다루는 무어의 법칙은 좀 더 확장시킨다면 다양한 층위의 영리함, 혁신, 즉 기술 진화, 이 영리함을 고려하고 있는 단위 비용당 연산 속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학 가속 법칙이란 기술의 진화 과정이 가속적이며 그 산물 또한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현상을 일컫는 기술 진화 이론인 것이다. 두 번째, 특이점과 GNR 혁명, 유전학 나노 로봇 혁명. 특이점은 기하 급수적 증가에서 거의 수직에 가깝게 치솟는 단계를 뜻한다. 즉, 마치 무한대의 속도로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계인 것이다. 예를 들어 큰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가 보면 부피가 사라지고 밀도가 무한대로 되는 점으로서 천체 물리학에서의 블랙홀이라는 개념이 특이점의 한 예에 속한다. 커즈와일은 이 개념을 가져와서 기술의 발전 과정 중 인류 역사의 구조를 단절시키게 될 기술 발전의 속도가 무한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일컫는데 특이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특이점의 시기에 도달하게 될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혁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유전학 혁명, 나노기술 혁명, 로봇공학 혁명이 그 세 가지인데 커즈와일은 이를 묶어서 GNR 혁명이라고 이름 붙인다. 그의 대표적 저서 특이점이 온다. The Singularity is Near가 쓰여진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유전학 혁명 G의 시기에 처해 있다. 그의 예측이 따르면 이 세 가지 혁명이 순차적으로 각각 앞서의 혁명의 한계와 그것이 양산한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유전공학의 혁명으로 DNA를 기반으로 한 생물학의 작동 원리를 완벽히 파악하게 되면
더 이상 생물학의 도구만으로 부족한 시기가 올 것이고 이 시기를 나노기술, 즉 우리의 몸과 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분자 수준에서 재조립함으로써 이를 극복해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이야기하는 문제는 로봇공학의 혁명, 즉 인간 수준의 지능을 지닌 로봇들의 출현으로 손쉽게 해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앞에 놓인 어떤 장애물이라도 쉽게 내다보고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날 혁명의 마지막 단계인 로봇공학의 혁명과 함께 열리게 될 특이점의 시기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공지능의 출현에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순간부터는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주체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닐 것이다. 이 순간부터는 기계 스스로가 그 이후의 기계들을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최초의 초지능 기계가 사람이 만들게 될 마지막 발명품이 될 것이다. 라는 소설가 어빙 존 굿의 이야기는 이러한 현실의 예측에 다름이 아니다. 레이 커즈와일에게 특이점이란 우리로서는 피할 수 없는 진화의 다음 단계로서 생물학적 진화 그리고 인간이 이끌어오던 기술 진화의 뒤를 이어 출현할 단계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혜날이라는 레이 커즈와일의 구분법을 빌려 기술적 조건의 형황과 예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물론 이 세 분야의 기술들은 분리된 상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중첩된 상태로 함께 발전해 나간다. 세 번째, 유전학. 인간은 물질이 아니라 정보다. 유전학자 오브리 디 그레이는 유전공학의 임무를 건물 관리에 비유한다. 건물의 수명이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즉 적극적으로 구조를 점검하고 손상된 곳을 수리하고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새 부품으로 일부를 리노베이션하고 이런 것에 따라 달려있듯이 인간의 몸과 뇌 역시 생물학적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개입에 의해 그 수명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유전공학이 지닌 기본적인 관점인데 그 실현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생물의 생화학 반응 과정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 지식들을 이용해 유전자의 발현을 통제하거나 세포핵에 새로운 DNA를 주입해 새로운 유전자를 창출한다. 즉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유전자들은 억제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좋은 유전자들을 도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RNA 간섭을 통해 노화를 진행하는 유전자를 억제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네 번째, 나노기술. 신체를 마음대로 변형하라. 이러한 현대적 나노기술의 핵심인 분자 조립자 개념은 1986년에 발표된 에릭 드렉슬러의 저서 창조의 엔진으로부터 출발한다. 분자 조립자란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이다. 물론 드렉슬러에 의하면 그 대략적인 설계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만 이 로봇은 크게 컴퓨터, 명령 구조, 팔을 하나 가진 단순한 분자 로봇, 그리고 우리의 몸속에서 분자 부품을 움켜쥘 수 있게 할 각종 화학 반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나노봇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나노봇은 혈류를 타고 우리 몸속에 돌아다닌다. 그는 세포 안팎을 드나들며 독소를 제거하거나 찌꺼기를 청소하거나 RNA 오류를 수정하거나 세포막을 수선한다. 또는 동맥경화증을 완화시키거나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과 기타 대사 화학 물질들의 수치를 조절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개별 세포 내 기관, 분자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노화 현상이나 병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나노봇을 설계하는 과정은 다양한데 그중 재미있는 것은 미국 나노공학자 마이클 심슨의 방법이다. 이 마이클 심슨 나노공학자는 박테리아를 기성품 나노기계처럼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액체 속에서 쉽게 움직이고 수영하고 튀어다니며
이것들이 선모를 가졌고 있다라는 덕분이다. 때문에 박테리아를 역분석하여 그 설계 원칙을 나노봇에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트랜스휴머니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트랜스휴머니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은 기술을 통한 인간 능력 향상을 지지하며 과학기술의 역사를 인간 능력 향상의 역사라고 표현한다. 철학자 닉 보스트롬도 그러한 인물 중 하나인데 우리는 앞으로 이성의 적용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응용기술을 통해서 노화를 중지시키고 인간의 지적,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인간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에 현재 인간은 발전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 비교적 초기 단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은 2003년 트랜스휴머니스트 선언을 발표하고 더욱 강력한 인간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인간성은 장차 과학과 기술에 의해 근본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노화, 인지적 결함, 불의 고통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지구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인간의 잠재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트랜스휴머니스트 선언 1조. 그 다음 5번째, 위기에 빠진 인간의 존엄성. 기술을 통한 인간 본성의 변형에 반대하는 생명윤리 보수주의자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인 레온 카스. 레온 카스는 과학기술을 통한 인간 능력의 향상이 인간 본성에서 근거하는 존엄성을 훼손할 것이다 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이란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하는데 이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인간성은 퇴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바퀴벌레로 변화시키든 아니면 더욱 뛰어난 존재로 변화시키든 간에 그 존엄성에 대한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트랜스휴머니즘이 주장하는 자연이 부여한 모습 이상으로 나아가려는 모든 시도는 우리를 도덕적 위험 지역으로 밀어넣으리라는 것이다. 조터랜드는 이러한 주장을 비판함과 동시에 좀 더 밀고 나아가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특징짓는 것은 그의 고유함, 즉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기술은 그 본성상 획일성과 생산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기술이 인간의 삶에 개입한다면 인간은 그 고유성을 잃고 대체 가능한 것, 존엄성이 사라진 존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자연의 초월성에만 기대고 있을 뿐이라서 그다지 커다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생명윤리 보수주의자 진영의 또 다른 비판 지점은 인간의 도구화에 관한 것이다. 유전공학을 통해 인간의 신체를 마음대로 바꿔낼 수 있게 된다면 지금까지 인간이 자연을 이용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이를 변형해왔듯 인간 또한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 핵심이 되는 지점도 역시 앞서 보았듯 인간의 존엄성, 즉 인간은 기계와 달리 그 생산성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라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여타의 자연적 존재들과 구분되며 따라서 그들처럼 취급받는 것은 부당하다. 하버드 의대의 생명윤리학자 진타인 룬셔프는 돼지에게 유전자 조작을 적용하는 현실을 보면서 동물의 생리학적 한계를 넓히려는 시도는 동물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적용돼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라는, 즉 머지않아 인간도 동물처럼 취급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6번째, 유전자 차원으로 확장되는 불평등의 문제.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는 윤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정치적인 쟁점으로도 떠오른다.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회과학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되는 그 고유한 특성을 팩터 X로 제시한다. 팩터 X란 인간의 도덕적 선택이나 이성, 다양한 감정 등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요소로서
인간에게서 부수적이고 우연적인 모든 특성을 제거하면 그 남는 본질적인 특질이다. 자, 인간에게서 부수적이고 우연적인 모든 특성을 제거하고 남는 본질적 특성, 이게 팩터 X라고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말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 팩터 X는 모든 인간이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모든 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유전공학의 발달로 출현하게 될 능력이 향상된 인간들, 유전적 귀족 계급은 이러한 평등을 깨뜨려버린다. 한 사회에서 강화된 인간 부류와 열등한 인간 부류가 공존하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즉, 권리의 평등이라는 이념의 바탕이 되는 우리 모두가 피부색이나 아름다움, 지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다는 믿음, 이것이 그 본질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휴머니즘의 기획에 의해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인간은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는 스마트 약품이나 기술적 기기들은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과학기술이 만들어낼 명시적인 유전적 능력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인간 간 위계를 발생시켜 불평등의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인공지능의 탄생. 7번째, 인공지능의 탄생, 생각이라는 전유물을 빼앗기다.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나눈다. 강한 인공지능이란 어떤 문제를 실제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인공지능이다. 즉, 지각력이 있고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 이 형태가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 등을 상상할 때 떠올리는 사람과 같이 말하고 대답하는 인공지능이다. 반면 약한 인공지능이란 어떤 문제를 실제로 사고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지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로봇 기자와 같은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 한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은 아직까지도 무척이나 미약하지만 목표를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 약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꽤 많은 발전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강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야이자 커즈와일이 주목하고 있는 이 세 번째 분야는 로봇공학으로 인공지능 연구 중 가장 공학적이며 현실적이라 평가받는다. 이는 앞서 두 경우와는 달리 인지적 능력을 단지 뇌의 단독적인 활동이 아니라 신체, 세계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파악한다. 이들은 인지 능력을 신체가 배제된 계산 절차로 환원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며 몸과 환경과 같은 요소들 상호 간의 소통과 제어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로봇공학 분야는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론으로는 사이버네틱스가 있다. 이 사이버네틱스는 19세기 제어 이론과 초기 정보 이론이 만나 탄생하였는데 처음 등장한 것은 1948년 발표된 동물과 기계에 있어 사이버네틱스 또는 제어 그리고 의사소통이라는 미국의 수학자이자 전기공학자인 노버트 위너의 논문이다. 사이버네틱스라는 그 이름처럼 동물과 기계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과 제어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일컫는다. 즉 이는 유기체와 기계 현상,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제어 시스템의 공통적인 특징 등이 존재한다고 전제를 하고 알고리즘, 수학적 논리학, 확률론 뿐만 아니라 진화 생물학, 심리학, 뇌과학 등의 초학제적 도구들을 이용해 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즉,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인간을 일련의 정보 처리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축은 컴퓨터 로봇공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로봇공학의 선구자라는 수식어를 가진 브룩스는
인간의 인지 과정에 중앙 통제적 장치가 존재한다는 기존 인지과학의 전통적인 주장을 거부하면서 체화인지를 주장한다. 이 체화인지는 말단의 행위와 반응들이 인지 전체를 통제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서 그가 만드는 로봇은 뇌의 역할을 하는 중앙처리센터를 중심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자, 체화인지, 브룩스의 체화인지는 말단의 행위와 반응들이 인지 전체를 통제하는 상향식 시스템이다. 이 브룩스의 팀이 진행했던 유명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코그가 있는데, 이 코그는 인간형 로봇으로 인간의 조정 없이 어린아이처럼 스스로가 학습하며 지능을 진화시킨다. 즉, 스스로 배워나가며 인간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후에도 키스맷, 레오나르도나 최초의 가족 로봇이라 불려지는 지보 등 자율적 활동성에 더해 인간의 감성적 반응을 로봇 안에 결합시키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8번째, 포스트 휴먼의 지능, 체화된 인지. 로봇 공학자인 로드니 브룩스는 철학자 론 존설과 함께 1980년대 중후반부터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제외한 채로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비판을 주도해왔다. 다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제외한 채로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비판을 주도해왔다. 브룩스는 코끼리는 체스를 두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기호를 통한 논증보다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주장을 펼친다. 인간의 인지를 이와 같이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유하는 방식은 구성주의 혹은 체화된 인지라고 부를 수 있다. 다시, 인간의 인지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유하는 방식은 구성주의 혹은 체화된 인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개념은 로드니 브룩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 왔다. 예를 들어 과학자인 마투라나와 바렐라는 인식의 나무, 인식 활동의 생물학적 뿌리. 자, 마투라나와 바렐라의 인식의 나무, 인식 활동의 생물학적 뿌리라는 책을 통해서 인식 활동의 생물학적 뿌리를 추적한다. 이 마투라나와 바렐라는 인간이란 단순한 논리 기계나 인식 기계가 아니라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식은 생물학적 구속을 고려할 때에만 의미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때문에 지구 초기의 역사, 생명의 출현, 생식과 발생, 행동, 신경계, 사회적 행동, 언어의 영역, 인간의 의식. 다시, 지구 초기의 역사, 생명의 출현, 생식과 발생, 행동, 신경계, 사회적 행동, 언어의 영역, 인간의 의식으로 이어지는 인식 활동의 과정을 추적하면서 이를 생명학적 차원의 특수 현상으로 보고 이를 진화적 발생의 수준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처럼 인간의 인지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 선택과 자기 조직화 과정을 거쳐서 몸과 두뇌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들은 인식의 객관성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데 세계는 하나이며 이 하나의 세계가 우리 인식에 그대로 주어진다는 표상주의의 시각은 인간의 인식 과정을 단순화시켜 단지 표상의 역할만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마투라나와 바렐라는 우리의 인식이란 단지 외부의 존재자와 존재자의 각 속성 그리고 현상을 기계적으로 모사해내는데 단순하고 직선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라는 이러한 견해에 반대한다. 다시, 마투라나와 바렐라는 우리의 인식이란 단지 외부의 존재자와 존재자의 각 속성 그리고 현상을 기계적으로 모사해내는 단순하고 직선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라는 견해에 반대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식의 주체가 없다면 세계는 없다 라는 식의 유아론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구성주의의 논의는 오히려 이러한 이분법을 거부하면서 지식은 어떻게 정의되든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며 자신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인지는 물리적인 토대에서 일어나는 신경 생물학적 현상임을 강조한다. 자, 인지는 물리적인 토대에서 일어나는 신경 생물학적 현상임을 강조한다. 로너리 브룩스는 인지란 환경 속에서 시스템의 계속성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하여 적응한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로더니 브룩스는 인지란 환경 속에서 시스템의 계속성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하여 적응한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인지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외부와의 상호작용 능력, 감각, 운동 능력의 한계 내에서 환경의 우연성과 자기 조직화의 결과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자, 인지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외부와의 상호작용 능력, 감각, 운동 능력의 한계 내에서 환경의 우연성과 자기 조직화의 결과에 다름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인 감각, 운동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 몸을 기반으로 하는 인지 구조에 기반을 두고 환경을 파악한다. 뇌의 모듈들은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감각, 운동 기관들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한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학습을 통해서 묘사하거나 역학적, 공학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은 어렵다. 인공지능은 완벽하게 만들어진 채로 탄생할 수 없으며 로더니 브룩스는 이것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학습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 세상과 교류하며 스스로 지능을 채워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데 관건은 논리의 구성이 아니라 학습 방법에 달려 있으며 물론 이때의 학습은 단순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브룩스에게 체화된 인지란 구성적 인공지능에서 시스템이 환경으로부터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주어진 감각 운동기관으로부터 능동적으로 환경을 모델링할 수 있는 기제라 여겨진다. 다시 브룩스에게서 체화된 인지란 구성적 인공지능에서 시스템이 환경으로부터 시스템의 목적을 위하여 주어진 감각 운동기관으로부터 능동적으로 환경을 모델링할 수 있는 기제라 여겨진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추상적인 모델링에 대한 적절한 토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는 정서의 문제가 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정서는 시스템이 외부 자극에 대한 평가 시스템으로서 시스템의 지능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정서 기계제는 시스템 전체의 중요한 모듈이었어 시스템 구조 설계 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어쩌면 우리는 진정으로 강한 형태의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게 될지도 모른다. 9번째, 포스트 휴먼의 신체.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선 신체. 여기서 포스트 휴먼의 신체성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가 있다. 바로 미국의 문학 비평가인 캐서린 헤일스이다. 그는 너버트 위너로부터 시작되는 사이버네틱스의 전통이 신체와 정신의 분리 가능성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다시, 캐서린 헤일스는 로버트 위너로부터 시작되는 사이버네틱스의 전통이 신체와 정신의 분리 가능성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져 왔다라고 이야기한다. 전신을 통해서 인간을 전송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너버트 위너의 이야기는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캐서린 헤일스는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 라는 책을 통해 정보가 어떻게 신체를 이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의 사이버네틱스에도 사실은 탈신체를 옹호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주체성의 신체화된 형태 또한 존재했으며 이 둘의 복잡하지만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어 왔음을 밝혀낸다. 자, 주체성의 신체화된 형태 또한 존재했었다. 따라서 포스트 휴먼적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신체의 퇴화를 동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다. 자, 포스트 휴먼적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신체의 퇴화를 동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다. 포스트 휴먼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신체를 되찾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때의 신체란
정신과 신체의 이분법 속에서 사유되는 형태와는 다를 것이다. 앞서 체화된 인지 개념을 통해 인지가 신체의 감각 운동 기관을 포함해 사유되었듯이 여기서는 신체도 전혀 다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포스트 휴먼에서는 신체를 가진 존재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사이버네틱스 메커니즘과 생물학적 유기체, 로봇의 목적론과 인간의 목표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나 절대적인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보았던 유전공학과 나노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해킹의 사례들은 나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를 단지 나의 생물학적 신체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사이보그적 신체라 불리는 형태의 기계 인간의 결합체뿐만 아니라 팔에 심어진 블루투스 칩을 통해 우리는 사물과 신체를 연결하고 뇌에 박힌 칩을 통해 가상세계와 신체를 연결해낸다. 하지만 포스트 휴먼은 그동안의 정신과 인지가 그 중심을 차지해온 주체 논쟁에서 경시된 신체를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정신, 신체, 인간, 자연, 자아, 타자, 남성, 여성이라는 계열로 이어지는 이분법적 대칭관계를 깨뜨릴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튜링 테스트가 처음 소개되었던 논문 계산기계와 지성이라는 튜링 테스트 논문에서 그는 컴퓨터와 인간을 대립시키기에 앞서 그 자리에 남자와 여자를 놓는다. 여기에서 질문자는 그 각각의 인물에게 직접적으로 성별을 묻지 않고 다른 우회적인 질문을 통해서 누가 여자인지를 맞춰야 한다. 그리고 튜링은 이어서 바로 이 대칭 관계에 인간과 기계를 위치시키는데 이 캐서린 헬스는 이것이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단순히 무엇이 생각할 수 있는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한다. 자, 무엇이 생각할 수 있는가 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캐서린 헤일스는 여성과 타자의 자리에 사이보그라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이며 획기적인 존재를 위치시킴으로써 만들어내질 남성 여성, 자아 타자 간의 비대칭 관계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여성이나 소수자의 문제를 사유하고자 하는 것이다.